와, 중국 대도시들 보면요. 진짜 화려하잖아요. 그 스카이라인. 그런데 말이죠. 그 빛나는 타워들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 오늘 당연과 함께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주제는 초고층 빌딩의 그림자예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 대도시 발전의 그 눈부신 빛하고 또 그 뒤에 감춰진 어둠, 특히 사회적 불균형이나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수천만 채나 되는 빈집, 그 유령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한때는 막 성장의 심장이다 이랬던 건설 산업이 어떻게 지금은 중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처럼 됐을까요? 네, 이 모든 현상들, 그 중심에는 사실 중국 특유의 시스템이 있죠. 바로 레드 캐피털리즘. 아, 레드 캐피털리즘?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끄는 건데요. 이게 뭐 시장 자율성보다는 국가 정책 목표, 특히 예전 고도 성장기 때는 그 GDP 성장률 달성, 이게 거의 뭐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의 문제들로 이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점으로 가서 그 눈부신 빛부터 잠깐 볼까요? 뭐 상하이나 선전 같은 도시들 보면 와 진짜 변화가 극적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냥 논밭이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했으니까요. 맞아요. 지방정부들은 또 중앙정부가 제시한 GDP 목표 이거 달성하려고 막 경쟁적으로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그야말로 속도전이었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레드 캐피털리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지방 정부들이 성과를 내야 하니까 국유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랑 좀 연줄이 있는 기업들한테 개발 사업을 막 몰아주고 국영은행들은 또 이 기업들 대출을 사실상 보증해주는 뭐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장률은 막 높이는데 미래의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거는 그냥 뒤로 밀어둔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역시 대가가 있었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이게 엄청나게 벌어졌고 그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지니계수 있잖아요. 그것도 0.4를 훌쩍 넘었다고 나오네요. 네, 그 지니계수라는 게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인데 보통 0.4 이상이면 사회적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 이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 0.4 이상이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이 좀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뭐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어둠의 실체, 유령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빈집이 최소 6,500만 채에서 많게는 1억 3천만 채에 달할 수 있다고요.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들어가 살고도 남는 숫자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투기 수요랑 과잉 건설 때문이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 뭐 살려는 수요보다는 부동산 가격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투기하는 수요가 시장을 막 이끌었고요. 지방정부들은 또 재정 수입 확보하고 GDP 달성해야 하니까 계속 땅 공급하고 개발 부추기고 특히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라고 부르는 거 이게 문제를 더 키웠죠. LGFV요? 그게 뭔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가 세운 일종의 특수목적 회사 같은 건데요. 얘네가 공식 정부 부채로는 잘 안 잡히면서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막 끌어모아서 인프라 건설 같은 데 쏟아부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부에는 잘 안 드러나는 숨겨진 빚 같은 거네요. 그쵸. 딱 그거죠. 장부 외 부채. 근데 그 추정 규모가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1경원요?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독일 GDP 전체랑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야, 결국 그 숨겨진 빚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서 뭐 헝다그룹이라던가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개발사들이 막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진 거군요. 공사 중단된 아파트 단지들. 또 평생 모은 돈으로 선분양 받았는데 집 못 받게 된 집 없는 유주택자들 이야기도 나오던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엄청 불안 요인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위기가 단순히 그냥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철강, 시멘트 같은 연관 산업으로 충격이 막 번지고
또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산층, 서민층 소비 심리를 확 위축시키니까 중국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통제력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레드 캐피털리즘이 추구했던 성장 모델,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의 그 눈부신 도시화 이면에는 첫째, 투기 거품으로 만들어진 유령 도시, 둘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숨겨진 비폭탄, 그리고 셋째,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불균형, 이렇게 큰 세 가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처럼 소수 엘리트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그냥 성장을 용인하는 길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 기치처럼 분배나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결국 레드 캐피털리즘이라는 그 틀 안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이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 이게 앞으로의 큰 과제인 거죠. 딜레마네요, 정말.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단순히 그냥 중국 내부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너머의 복잡한 현실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중국이 레드 캐피털리즘이라는 이 국가주도 경제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도 지금 직면한 이 막대한 부채 문제, 또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초고층 빌딩의 그림자, 중국 대도시의 빛과 어둠, 그리고 숨겨진 사회적 불균형의 민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은 레드 캐피털리즘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안에서 성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중국 인민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하게 포장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의 비판적인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제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좋지만 가끔 무거운 이야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